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증권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자료의 정보 제공자 및 당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주식, 해외 주식, ETF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교약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0%에서 100% 이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0%이며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부과됩니다. 기타 수수료 및 각 국가별 세금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 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미국 주식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 컨텐츠의 박기욱입니다. 제 옆에는 장호석 부사장님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여러분들 장애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월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월간 세미나를 거의 횟수로 뭐 6, 7년째. 네, 맞습니다. 7년, 8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은 네. 같이 이렇게 온 게 하신 게 좀 됐죠? 같이 한 번만 하는 거. 제 사회생활은 키움과 함께. 키움과 함께. 키움맨입니다. 키움맨. 키움맨. 키움인이라고 해도 네, 저는 월급을 안 받는 그렇죠. 키움인입니다. 네. 명예 홍보 대사. 명예 1호. 예. 근데 우리 위원님 좋아하는 그 명예는 돈 안 주는 건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원래 명예를 쫓아가면 돈은 못 쫓아갑니다. 약간 뭐 보시고 요즘에 장이 너무 좋아서 네네.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네네.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걱정, 네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러니까. 걱정, 주식을 사면 사는 대로 걱정, 팔면 대로 걱정. 걱정은 근데 올라가는데 왜 걱정할까요, 위원님? 빠질까봐? 떨어질 거 걱정. 떨어질까 걱정. 아이고. 또 파신 분은 파는 게 올라가면 또 그 제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온갖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떤 주식 투자의 생리죠. 거기다가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다 좋고, 특히 한국 주식이 올해 들어 68%인가 올라갔거든요. 1등인데 1등. 그리고 글로벌 1등. 신만 전자는 200% 이상 올라갔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50몇만 원 가까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때도 많고 고민할 것도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고민할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나 사이클에 접어든 미국 시장 주목과 업종 종목이 무엇인지 보시면 좋은데요. 네네. 시황 보고 리스크 보고 종목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등락이 별로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시장 요즘은. 그렇죠. 시장이 이제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한번 2%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어요. 5% 정도 하락이라는 건 미국 시장에서 딥 정도 얘기하거든요. 딥입니까? 딥? 약간 딥했다. 약간은 발이 약간 그래서 우리가 그 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영어로 보면 3에서 5% 정도 딥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딴 생각하다가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데 갑자기 이제 비 올 때 웅덩이인데 발이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그렇다고 넘어지진 않아. 넘어지지 않아. 약간 삘 수 있는 정도 있죠. 발목. 그런 걸 우리가 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는 겁니다. 자주 있고 3대지 5% 늘 있다면서요, 위원님. 한두 달 한 번씩 계속 있는 건데 그조차 지금 없는 것들이 너무 대단한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주식을 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파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도 조금 움직임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팔 일이 없으시겠지만 소위 스윙 플레이 하시는 분들 종목별로 보면 약간 실적보다는 어떤 테마로 이런 것들 트렌드하기에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은 좀 서타파로타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실적이랑 이런 건 상관없이 순수하게 테크니컬로 단타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당 꽤 있거든요. 저렴한 주식들 그런 분들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 해외 주식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장기 투자 위주로 하니까 우량주 위주로 하니까 별로 이제 매도보다는 꾸준하게 저희가 하는 거는 키움증권도 원하는 거가 장기 분산 투자로 적립주를 꾸준히 사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제도 많이 시스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있죠 저희는. S&P는 그렇고 사실은 뭐 러셀 2000은 좀 등락이 있는 편인데
그런 조그만 기업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는 좋았다는 거 말씀.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큰 틀에서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죠. 오늘 현재 녹화 시간 해갖고 지금 오늘 보시면 보시면 S&P 500이 올해 들어서 35번 이상 상승을 갔습니다. 그렇죠. 35번. 네, 그러니까 35번의 의미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3년 전에 뭐 거의 50몇 번 갔었던 적이 있었죠. 56번인가 그렇죠. 기록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920년대 이후에 S&P 500이 지금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4, 5년만 있으면 진짜 100년이 되거든요. 네. 100년 동안에 보면 S&P 500은 굉장히 상처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거래일수 기준으로 보면 20일에 한 번씩 상처로 갔던 게 엄연한 역사입니다. 역사. 20일에 한 번씩. 20일 거래일수 20일이니까 달력으로 보면 한 달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사상처 효과를 보면 이제 역사의 평균만 보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10월 이제 말일 가잖아요. 그럼 10번 정도 사상체육하는 건 합리적으로 통계 선상인데 35번 대단한 거죠. 물론 2023년 1월인가 2020년부터 2004년 말까지 보면 또 사상체육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쉬는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S&P 500이 그 정도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15번이 갔을 겁니다. 오, 15번. 15번이 16번, 15번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이요. 나스닥 34번 갔어요. 34번. 34번이요. 그리고 나스닥 100은 33번 갔고요. 33번 갔고 러셀 2000도 한 5번, 6번 갔습니다. 3번 정도 갔어요. 다만 더 많이 간 거는 이번에 거의 50번 정도 간 거가 금이죠. 금. 금. 그렇지만 어찌됐건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까지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주 약진을 보고 있는 건데 현재 차자고 시가총액에서 2022년에 26%쭉 올라가는 것이 나왔는데 26% 그 다음 36%까지 올라가서 높아졌지만 지금은 또 40% 올라가면서 거의 절반까지 육박했어요. 이거 인공지능 관련주에.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메가 트렌드를 형성했다는 거죠 지금요. 네. 그러면서 AI 이제 물론 이제 회사마다 AI 과연 뭐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S&P 글로벌에서 이제 이런 건 AI는 표상거래 갖고 인덱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26%에서 44%라는 것은 메인 주류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44%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테크 업종보다 훨씬 크잖아요 지금요. 비중보다. 그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AI가 지금은 이제는 모든 업종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모든 업종에 연관되기 때문에 AI 관련 주식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AI가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펴지고 있다. 그럼 벌써 2년 전부터 그 오픈 AI의 샘 엘트만도 얘기했고 비슷한 논조로 부사장 좋아하시는 젠수랑도 얘기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시가총액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44%까지 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런 IT만 볼 게 아니라 수많은 쪽이 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금융업종도 AI가 들어서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하는 거고 소파이 이런 쪽도 마찬가지 다 얘기하고 로빈훗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AI에 관련주 약진. 그래서 AI 관련주의 약진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S&P 500이 지금까지 오늘 16.8% 정도 올랐을 겁니다. 16.5에서 16.6% 정도 연초 대비 올라갔거든요. 근데 간혹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많이 했냐 그러면 많은 분이 당연히 테크 업종이 제일 많이 차지했죠. 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 가장 큰 거는 테크 업종이 차지했습니다. 테크 업종이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 차지했을 겁니다.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 두 번째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두 번째 섹터 뭔지. 두 번째 섹터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전력기기나 뭐 그럴 수 있죠. 유틸리티 인프라 유틸리티나. 근데 부사님은 맞죠? 금융. 부사장 역시 부사장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네네. 짜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짜고 치는 게 아니죠. 부사장이 맞추셨어요. 2등이 금융업종이에요. 그래서 금융업종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산업재도 많이 쭉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무슨 의미가 있냐면 AI가 IT에 집중된 게 아니다. IT가 물론 많이 차지하죠. 많이 차지하면 분명합니다.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AI가 IT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전 산업, 전 모든 분야에 진행되고 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해서 절반이 인공지능이니까. 그렇죠. 절반 가까이죠. 그럼 절반은 또 비인공지능은 또 순위는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비인공지능도 예. 점차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면 지금 파란색이 AI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내년 되면 이게 더 확산되고 갈수록 노란색이 작아지는 거죠. 아, 점점 네네. 확대가 됐구나. 왜냐하면 예. 여태까지 AI 관련 없던 것조차도 AI로 가는 거죠. 관련되는 거로 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유틸리티에 뭐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리치에도 뭐가 있다. 네. 소재에도 뭐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AI 주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색깔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모든 우리가 경제 활동, 산업 활동, 개인적 활동, 경제, 사회, 문화, 삶에도 바뀜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금리가 되면 좋아진 종목 있겠지만 막 이렇게 인공지능 바뀜에 따른 개인분들이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스파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죠, S&P 그렇죠. 에. 예, 그래서 S&P 500이나 예. 뭐 나스닥 100 이런 예. 지수를 쫓아가기가 갈수록 더 힘들 수도 있는 어려워지죠. 거죠. 왜냐하면 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예, 물론 엔비디아도 팔란트에 있지만 예. 그 수많은 것들이 확산되는데 그게 뭐가 올라갈지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결국 지나고 나면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그런 벤치마크를 일정 수준 갖고 가는 것이 네, 뭐 맞죠. 뭐 무슨 ETF가 됐건 간에 S&P 500과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갖고 가는 것. 기본인 그 갖고 하고 담아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경제 부분인데 GDP가요 3.8, 3.9%가 증가하는 모습. 이거 진짜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경제 GDP는. 이번 주에 아마 네. 그 3분기 그 GDP 나오겠죠. 잠정치 한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 어틀란타 연방은행에서의 GDP 나우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네네. 그러니까, 알고 그 연방은행에서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하는 건데 그들이 개발한 GDP 나우라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서 GDP에서 리얼 GDP를 현재 진행되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리얼타임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간 걸 보면 제가 예전에 찾아보면 수백 개, 수천 개의 항목이 다 들어가서 그냥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는 거가 3.8, 3.9가 나온다는 거예요. 3.9%까지. 3.9%가 나오는 거잖아요. 3.9%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입니까 지금요? 2%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게 유지되고 있죠. 물론 이 GDP가 전체 맞는 건 아닙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다 나오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 어렵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안 된다. 예. 소비가 안 된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소비가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저 같은 사람 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세미나 이렇게 불러주면 제가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관세 전쟁이 현재 진행이에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해결된다 그러더라도 1년은 위했을 뿐이잖아요.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여전히 마찬가지, 유럽 마찬가지. 그리고 관세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자체에서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하나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뭐 하마스 이게 해결된다 그러는데 여전히 또 거기서 폭격하고 있고 뭐 이런 거라면 되고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24시간에 끝난다는데요. 곧 있으면 1년 됩니다. 네, 그렇죠. 1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될 기미도 안 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계속 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요즘 보면 그 아시아 쪽에서도 막 자기네끼리 싸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엄청 지정학적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항목들이 뭐 100%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올라갑니다. 네네. 지금요. 안 올라가죠. 또 말씀드리면 물가 지수가요. CPI가 생각보다는 적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3% 막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항상 스티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그런 끈적끈적한 CPI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모델 통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S&P 500이요. 24배 막 가잖아요. S&P 그걸 보면 전체 여태까지 100으로 보면 96%까지 갑니다. 퍼센트일로 보면. 최고치로 퍼센트일로 가면? 네. 나스닥 100은요 더 높아요. 97, 98% 갑니다. 그 생각보다 낮은 거는 러셀 200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S&P의 평균 가격 그 이퀄레이터는 약 평균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멀티플이 높아져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그런 상태에서 주가 더 올라가겠어요? 근데 미국 소비도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논리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이상이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 올라갈 때는 그 부정론의 목소리는 가만히 잘 안 들리거나 귀에 안 들려오거나 그분들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검색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주가가요. 2주일 전에 2% 떨어진 날 있죠. 여러분들이 네네, 보시는 그렇죠. 모든 유튜브에는 시장의 경고의 목소리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가 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저에만 느끼고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 중국어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10월 23일 날이죠. 엊그저께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집 기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요. 특집 기사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굿모닝 미주미씨가 저희가 진행하는 것 중에 잠깐 진행해 놨고 5분짜리 영상도 만들어놨는데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최근 3분기의 카드 소비량 있죠. 카드 소비량을 카드 소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그리고 그 웰스파고,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그 싱크론가 그런 게 있어요. 6개의 카드 발행 기관의 카드 소비량을 좀 잡았어요. 근데 6개 공통적으로 봤더니 평균적으로 7.5%가 카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7.5% 정확히요. 그럼 물가 한 3.5% 늘어났다면 물가만 올라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 안 됩니다. 반은 진짜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진짜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도 보면 신용 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 점수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 중간 이상 평균 100으로 보면 3분의 1은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났고 특히 최상위층은 소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3분의 1은 소비가 좀 안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연회비가 해봤자 10,000원, 20,000원짜리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제가 보여드려도 후배들 중에 보면 어디 뭐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 보면 1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10만 원짜리 네네, 연회비 맞아요. 쓰세요? 있어요? 그건 없죠. 저는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있긴 있는데. 공항 갈 때 쓰겠다. 공항. 네, 뭐 쓰고 뭐 쓰는 게 있어요. 뭐 남의 베니핏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가끔 보면 카드 회사에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카드 연회비 블랙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저의 삶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사장님 삶은 우리네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연회비가 $500 이상인 사람과 이해를 해봤어요. 500달러. 네, 그렇게 구분하더만요. $500 이상의 소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500 이하는 약간 늘어났어요. 구분 자체가. 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더 썼. 예,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상자 효과가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 달 전에 5, 6년 만에 멤버십 피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네. $680 수준에서 $800 몇십 달러 수준으로 한 200~300달러 올려놨어요. 근데 사실 그게 깜짝 놀란 게 저희가 그때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기사를 보고 전해드렸는데 그 발표하기 그 공식적 런칭하기 한 1, 2주일 전부터 월가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 올립니다. 상당히 그 굿뉴스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요. 그 발표 전과 발표 후에요. 그 가격 올린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하고 퍼크라 그래갖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쿠폰복 많이 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룰루레몬을 한 3분기 한 번씩 $100씩 쿠폰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공항에 라운지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발표 그 런칭하기 전과 후에 카드 발급률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속도가 발급도 2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액이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늘어났어요. 카드 사용액이 3분기에 수수료가 아메리칸 서비스가 50% 60% 늘어났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딴 데도 마찬가지 소득이 많았죠. 그래서 3분의 2가 증가했고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팩트.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데 팩트만 보면 수백이 잘 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이번에 F150이 잘 팔리고 제너럴 그 GM에서도 비싼 차 많이 팔리고 딱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딱 그게 이해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걸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의 비행기에서도 그 이코노미 수급을 줄이고 그 프리미엄 예. 이코노미 늘리고 예. 전체 좌석수를 줄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죠. 예. 근데 객단가가 늘어나서 판매 단가가 5% 10%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전체 가격이. 그리고 보면 호텔도 좋은 호텔들이 막 사상적으로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그 제목이 이겁니다. 자기네 도저히 이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로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카드 소비액으로 본 미국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특집 기사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보시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냥 마냥 안 좋다고 안 좋다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기사를 보고 와서 얘기하시라. 말씀드리고 그 기사를. 내용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내용 너무 좋잖아요. 네네. 소비가 죽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리세션은 뭐 거의 없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그거를 같고. 예.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어젯밤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잡담을 안 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공평하게 버블 없이 장이 갈 수 있을까? 부동산이 공평할까? 강남이 그럼 같이 쌓아야 되는데 강남 일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자산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일정성 불공평한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면 이제 문제인데 네. 문제는 미국이란 거가 그 다른 유럽에 훨씬 불공평한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뭐 그렇죠. 네, 뭐 사회 정의상으로만 좀 거시기 한데 실제로 그게 미국의 현실이다. 제 말은 어떤 기업이 돈이 몰리면 주가는 뛰면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스타 종목이 그냥 어떻게 적정 주가를 항상 움직입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돼갖고 비싸지면 할 수 없지만 비싸진 게 진짜 이게 단점일까? 좀 솔직히 동의 못 하거든요 그거에. 그리고 지금 특유에서 그 밸류에이션의 고평가를 얘기하고 버블을 얘기하는 맞죠. 버블일 수 있죠. 그 버블이 현재 진행형은 맞는데 문제 빅테크만 보더라도 네. 빅10, 빅7, 10만 보더라도 지금 PR이 100 넘는 게 지금 테슬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닷컴 버블 때는요. 10개 중에 6개, 7개가 100이 넘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70배, 80배였어요.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겸비했는데 뭐가 고평가인지 모르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는 2번, 오늘 포함해서 오늘 2번, 내년은 3번 아닙니까? 내년은 3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건데 물론 바뀌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잘 되면 당연히 일단 돈이 몰리는 거고 말씀하셨던 멀티플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에 미래 이익을 현재를 가치화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라는 게 이제 그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순현금 현재의 흐름, 현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이익이냐 뭐 캐시플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치가 net present value거든요. 거기에 대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멀티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변수죠. 금리 변수.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이익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매출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순현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야 이익도 거시기하다. 그래갖고 야 이게 1년에 이익 갖고 얘기해 되니? 과거 10년의 이익을 따져보자. 그게 케이프잖아요. 그렇죠. 케이프 맞죠? 실로 교수가 했던 거 케이프 맞죠? 이게 10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항모로 행간에 멀티플은 좀 비싸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멀티플 정의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이익 다음에 중요한 거죠. 이익과 금리 보시면 되고 금리가 내려갈 상황이니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멀티플 높은 기업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 빅테크 이제 테슬라 없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지난번 9월 30일 날에 7.9%에서 증가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 9월 30일 날이 이제 그 지금 보름 전, 20일 전이잖아요. 투데이가 지난주 금요일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7.9에서 8.5로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랬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번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가 조금 여기서 생각보다 더 좋아지는 쪽을 좀 더 가시고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지는 쪽은 약간 거시기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지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가 약간 거시기하죠. 헬스케어 약간 거시기합니다. 콘슈머 필수소비재는 마이너스는 생각보다 괜찮은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 그 S&P 500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S&P 500 평균이 7.9에서 8.5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머티리얼도 생각보다 거시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유틸리티도 생각보다 거시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IT나 파이낸셜이 이렇게 좋아진 거. 특히 생각보다 격차가 큰 게 뭐예요? 파이낸셜이잖아요. 파이낸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업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내가 조금 더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은 좀 떨어지고 그렇게 그렇죠. 구분하면 되는 거 아마. 그렇죠. 회색보다 예, 예. 좀 진한 색이, 진한 색이 거? 조금 예, 더 높은 거 예, 예, 이런 것들이 예. 마이너스라도 좀 상관보다 올라가는 거. 그런 쪽을 좀 보는 거가 방법이 그거 이제 크게 보면 어닝 리비전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들이 네네. 너무 미국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트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원래 그렇게 해왔고. 맞아요. 원래 해왔죠, 의원님. 맞아요. 예, 근데 보시면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75% 정도 비트를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발표한 게 한 13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번 주에 150개라서 훨씬 많은데 130개에서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그 정도 됐는데요. 84%입니다. 84%. 그러니까 이거 생각도 안 해서 평균 이상입니다. 지금 중요한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입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있는 거는 풍부한 유동성인데 M2니까 우리 현금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네네. 막 지금 주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물론 그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있겠는데 어찌됐건 이분들이 주식에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MEF 잔고가 지금 사상 최고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얘기 많이 하는 건 MEF랑 이제 단기 자금이고 단기 자금이죠. 거기다 보면 은행 그 금도 있고 금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MEF나 이런 단기 자금과 금이 안전 자산 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자금이요. 그래서 이게 언제라도 또 일로 들어올 수 있죠. 일로. 네. 근데 지금 그 머니마켓 펀드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런 것만 또 수익으로 그렇죠. 만족하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초단기 자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예. 그럼 이게 또 들어오면 또 한번 장이 또 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네요. 진짜 웰트업? 상당히 그런 분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많이 느끼는 거죠. 국내 진짜 국내 너무 세요 지금. 국내에서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딱 그거 아닙니까? 1등 1등이니까 쫙 끌고 올라가고. 전 부사님인가 어저께 부사님이 SK하이닉스가 54만 원 모르게요. 네, 50만 원 넘었죠.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0만 원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뉴스가 10만 전자 얘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주주가 몇 명이라고? 500만 명? 500만 명 되죠. 500만 명이 되면 우리가 전체 국민에서 성인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은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주주가 500만 명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거 요즘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주식 전체 인구 계좌 수의 사람으로만 따지면 한 2,500만 계좌 되지 않을까요? 2,500만 명? 그렇죠. 2천만 개 이상. 2천만 개 이상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휴면 계좌 포함해서 2,000만 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천만 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1,800만 명은 삼성전자 주주였던 사람이에요. 삼성 현재 주주거나 주주였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한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얼추. 주식하는 사람 다 그랬을 것 같아요. 10% 빼놓고 8, 90%는 삼성전자 현재 주주거나 없거나 지금 없는 사람, 휴면 계좌 포함한 이런 분들은. 그러면 문제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500만 명 빼놓고 나머지 1,000만 명 있죠. 1,000만 명이나 그 1,300만 명은 뭘 느끼냐면 폼을 느끼죠. 내가 삼성전자 주주였어. 내가 왕년에 삼성전자 주주를 5만 원에 팔았거든. 6만 원에 팔았거든. 5만 원 판 게 며칠 안 됐단 말이죠. 올해 200%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7만 원, 8만 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폼을 느끼죠.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없느냐? 늘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이런 유동성이라는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그 세미나 약간 그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돈도 나옵니다. 주식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생전 돈이 없다는 사람들도 지금 있었어 하면서 주식 삽니다. 어떻게 되건 간에 사요. 유동성은 저는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항상.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약간 더 심할 수 있죠. 없는 돈도 없다는 사람이 다 주식을 삽니다. 지금. 그게 바로 포모거든요. 포모다. 포모를 많이 느끼시겠죠 지금은. 의외로 우리 다른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저는 한국 주식에서는 안 느끼죠. 아니 다른 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채인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이 주택 부채고요. 위는 빨간색이 비주택 부채인데 그 비주택 부채에서도 옆에 보게 되면 학생 부채가 커져 있어. 학자금 부채가. 그래서 학자금 문제죠. 근데 위원님 아까 했지만 부채는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이제 그 학자금 문제는 진짜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거? 제가 관련 있다 보니까 걱정 많이 돼요. 미국의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전부터 가난은
왕도 못한다고 네, 얘기를 그렇죠, 못하는데 못하죠. 네. 어찌됐건 학자금에 대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네. 워낙 여러분 검색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특정 주립대학만 하더라도 네. 학비가 얼마인지 치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 한번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위아래 뭐 해갖고 다 아래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출을 갚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그 하우징 관련된 대출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카드 대출인데 문제는 이제 카드 대출 잠깐 말이 나온 게 한번 잠깐 더 해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카드 연체율이 늘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체 늘었다 그러죠. 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게 델링 뭐 여러 거 있잖아요. D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기관이 있잖아요. 6개 기관은 3분기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상각률이라고 있어요. 상각률. 상각률은 6개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한두 군데는 2021년 그때 최대로 높았을 때가 팬데믹 때거든요. 그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채가 이런 절대 규모는 늘어나지만 이게 관리 가능한 거냐, 관리 안 되는 거냐를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관리만 되면 괜찮은 거죠. 부채가. 그죠? 돈은 관리가 돼서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관리가 열심히 돼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나이가 들수록 일을 더 늘리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 아니 근데 네. 제가 진짜 하는 얘기지만 네. 전액 자기 돈으로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부채를 좀 태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맞잖아요, 그게. 그 부채를 빨리 청산해야죠. 잠깐만 두 분이 이렇게 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담이 안 간 한도 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으로 보면 그 일단 부채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끼면서 사업의 기회를 보는 거고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네네. 성향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성향이 그런 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막 그 사고 갖고 없어지더라도 저 돈이 생겨야 차를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자동차를 그 현금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 그렇죠. 제가 하는 바는 그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의 공식 똑같은데 공식이 부채 급증 이퀄 부도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 급증한다고 해도 잘만 다스리게 되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문제는 주택은 저는 그런 거 안 해서 부동산을 하나도 한 적이 없죠. 부동산 투자를. 국내에서 보면은 부채가 생기면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나서 부채를 막고 마이너스 통장에 또 빠지고. 저는 그 처음에 그런 건 잘 모르다가 그런 거 처음 언제 느끼냐면 요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라떼로 하나 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그런 것들의 생활을 직장 생활 들어가면서 느낍니다. 그 전에는 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는 이렇게 등록금 비싸지도 않았고 다 계산했는데 제 직장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4시, 3시 정도 되면 바쁜 선배들이 많아요. 바빠요? 그때 처음 느껴 돌려막는 거죠. 돌려막는 거. 네. 그게 그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메뉴에 있는 붉은색이 학자금 대출, 맨 밑에 네. 있는 녹색이 자동차. 두 가지가 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애의 버블론이 커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버블론이 뭐 있지만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버블론이 있거든요, 위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것도. 그 버블론이 나올 만도 하죠. 아까 보여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마다 다르지만 S&P 글로벌 기준을 보면 JP모건에서 아까 작업한 거 보면 44%까지 늘어나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AI에 대한 언급 횟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지금 버블에 대한 것들이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일어났지만 소위 우리로 보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순환 거래 같은 거거든요. 순환 투자, 순환 및 매출 이런 건데 그래서 주고받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있었고 오라클이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 오픈AI도 있었고 AMD들이 약간 경우는 약간 다른 또 있었어요. AMD가 해갖고 AMD가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살 수 있는 약간 애매한 거래인데 특이한 거래가 있었고 어떤 순환 거래 및 그런 게 있었죠. 거기에 한복판에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래가 인위적으로 AI 수요를 불렀다는 것도 의심할 만합니다.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라클이 딴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데트 레이시오가 높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픈AI의 시가총액이 5,000달러, 5,000억이죠. 억이 빠졌는데 연매출에 비해서 PSR이 39배. 39배 하면은요. 이 정도 하면은 약간 어느 정도에 약간 못 미치면 팔란테에 못 미치는 정도. 이거 높네. 팔란테가 60배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엄청난 거거든요. 어찌됐건 엄청난 겁니다.
그 천문학적인 이런 지출 금액이 미래 수익으로 정단할 수 있는 의문점도 있는 것들 사실. 그래서 AI에 대한 버블은 상당히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해결할 거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보고서를 한 적이 있어요. AI 버블을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주임도 인정하시잖아요. 네네. 그걸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죠. 어느 정도 버블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건 팔고 본다는 얘기야. 그렇죠. 팔고 현금을 가. 근데 주가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만 버블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버블이었고요. 2달 전에 버블이었고 3달 전에 버블이었고 버블은 언제 시작됐냐면 정확히 보면 2023년인가요? 처음에 그 샘 알트만이 그 오픈AI의 챗GPT 발표한 게 2023년 날짜를 기억하는데 날짜까지 기억하시고 기억하죠. 2003년 10월인가 뭐 10월인가 모르겠을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그러면서 그게 기폭제로 어디로 갖다 주냐면 엔비디아의 주가에 그때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버블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버블은 제가 AI 버블은 3년 전부터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러면 그래갖고 걱정돼서 엔비디아를 계속 팔기만 했던 사람은 지금 100을 있었으면 이 정도는 안 먹겠죠. 그렇겠죠. 팔고 네네. 해서.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못 산다는 거죠. 못 사죠. 웬만한 분도 못 예, 사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JP모건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JP모건도 AI가 버블이 있지만 버블이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분들 있잖아요. 불안한 분들은 이런 AI 관련된 빅테크 비중을 조금 줄이라는 거예요. 좀 줄이자. 조금씩 줄여. 줄이고 나서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테크가 전체적으로 모아 있는 ETF 사시건 ETF. 아니면 나스닥 100을 사시건 S&P 500을 사건 왜냐하면 충분히 일정 수준 가 있기 때문에 지수나 투자를 더 늘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최소한 그것만 올라갔을 때의 수익은 안 나지만 예. 외톨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은 주식을 팔고 손가락 빨죠. 그때 주식 팔고 주가 올라가는 괴로움이 엄청나대요, 유님. 엄청. S&P 500이 됐건 나스닥 100만 샀더라도 그렇게 괴롭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네. 보시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워낙 장이 좋기 때문에 네. 좀 이따 ETF 할 거지만 조금 시장을 많이 가면 좋은데 시장을 네. 완벽히 풀면 어찌됐건 간에 사신 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한 게 아닌가 싶어서 편하죠, 오늘 편하죠. 집중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미리 다 얘기한 거지만 미중 간의 관세 위협이 네. 완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죠. 잘 되고 있고 1년 동안 일단 유예했고 네. 히토로 다시 또 유예했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 없죠. 문제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트럼프 마음을 알면 좋은데 아무도 없지 않은 사람은 의원님. 본인도 모르실 거예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본인도 모르다고요. 본인 몰라요? 왜냐면 너무 즉흥적이군요. 이거 즉흥적인 거는 이번에 뭐 성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금수저를 두르고 태어난 분이에요. 맞아요. 금수저. 태어났을 때 다이아즈 맞아요. 태어나부터 그냥 재벌입니다. 총재벌이고 아버지가 독일에서 독일인가 해갖고 이민 와갖고 거기서 그 당시부터 건설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본인 얘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 별로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내가 다 읽었다 얘기해요. 이분은 항상 진짜. 네. 근데 그런 얘기 제가 많이 이분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다 했어. 아버지 말내고 요만큼이야. 이런 건데 어찌됐건 태어나서도 그랬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너무 비중 있게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는 건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윌 리조트 회장과 10년 넘게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친. 최고의 도너가 됐다. 그렇죠. 네. 이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분이 뭐 시진핑에 대해서 얘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 김정은에 대한 얘기, 김정은이랑 그렇게 친하면 그때 그냥 방차고 나갔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그러려 하시면 돼요. 이분의 얘기를 그냥 초재벌, 아나무인 내가 겁날 게 없어. 그리고 이분은 딱 이 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네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 다 까발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얼마 그래서 내 자산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야. 그럼 500억이야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됐고 이런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채권에 물려 있고 이게 딴 사람 명의가 있고 아무도 유유 토지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300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제안이 아니라 지난번 첫 번째 일기 나왔을 때 디베이트는 와중에 CNN의 디베이트는 와중에 재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CNN에서 자료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당시에는 힐러리였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힐러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2천억 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서 앵커 양반 손을 떴어요? 나 그거보다 많아. 본인이 그러니까 CNN이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CNN이 약간 그러잖아요. 반대파잖아요, CNN이. 근데 당신 자산은 S&P 500에 그 물려받았을 때 자산이 네. 그랬더니 자산 대비 S&P 500보다 수익률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딱 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페이크 뉴스. 그때부터 CNN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산도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트럼프인데 그런 트럼프를 우리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해를 못 하는데 자꾸 트럼프 얘기를 뭐하러 들어. 그렇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저만큼 트럼프를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거의 뭐 그 최고 전문가시고 일단 트럼프가 재산이 많은 건 한 2조 달러 된대요. 조달로 치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160명이 될 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 예. 폴춘 치면 딱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이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아닌가 본다는 그 맞죠? 이거 맞죠? 예, 이거 앞으로도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죠.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잡혔죠? 일단 3.5%로 지금 잡혀 있고 이건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게 더 떨어지면 좋은데 시간 지나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떨어지겠죠. 어찌됐건. 왜냐하면 관세나 이런 것들하고 또 익숙해지고 그러면 또 뭐 되고 가장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걱정보다 많이 하고 이렇게 경기가 좋더라도 인플레이션 과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AI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AI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그거를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얘기합니다. 모든 경영이 효율적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금융업종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 차트를 그리면 네. 미국 인플레이션은 약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 하얀색인데 올라가는 모습 나와서 다른 글로벌보다 좀 높은 게 아닌가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일단 방향은 내려오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것도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관세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래갖고 이거 돈 나눠줄게 이놈아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라고 좀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리스크는 고평가 논란 이거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면 좋은데 항상 붙는 논란이 이거 아닙니까? 버블, 거품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AI 버블은 3년째.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버블 논란할 때 중국도 보면은 그 뭐지 투자하는 거 빚내서 투자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신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용 투자. 근데 우리 국내는 갭 투자? 마진. 마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지고 있지만 거의 지금 이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높아져갖고 중국은 좀 위험한 것 같아. 근데 굳이 이런 많은 투자 갖고 이런 것도 고평가 논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자기의 능력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딴 거 웬만큼 알아도 중국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갖고. 중국이 그 빚내 투자가 높아졌더라고요 실제. 높아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높아졌어 지금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거품은 아닌 걸로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조건을 먼저 설정해 주셨거든요. 조건은요. 조건은 부채가 큰 종목 좀 다운 되겠죠? 당연하죠. 부채가 큰 종목이 왜 들어가냐면 부채가 크면요. 부채를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돈 여유 될 때마다 갚어. 이렇게 정말 그 하느님 같이 좋은 분이 있어갖고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언제 갚아줄지 그냥 알아서 갚고 안 갚고 도망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부채랑은 어찌됐건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돈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이자를 갚건 10을 이자를 갚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게 줄어드는 돈이 좀 줄어들겠죠.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정금리. 그럼 조금 지나가면 다 수수료 계산해서 뭘 하냐면 그 부채를 재구성합니다. 부채 구조 조정을 하면서 금리를 바꿔 타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갈아타기. 부채가 큰 것은 갈아타기 하면서 금리의 그 채권의 그 비용이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적자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물론 돈이 많은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부채가 있을 겁니다. 채권이 발행할 거야라고 보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부채가 큰 조직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는 이제 돈이 많은 것보다 여기가 좀 적은 쪽이잖아요. 적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부채가 큰 거면서 적자 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골드만삭스의 non profitable 테크 인덱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딱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보면 우리 그 캐시우드가 하는 그런 운영해야 하는 것들이 적자가 생각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꿈과 희망 그런 조건 보시면 되겠죠. 그 이번 배당이 큰 종목은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관심이 커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배당 투자를 할까 싶고 그래도 하셔야죠. 슈드가 지금 마이너스 아직까지
그렇지만 필요하다. 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슈트요? SSD. 근데 보면 약간의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런 걸 덜 선호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 그렇지만 주식이란 건 늘 말씀드린 분산 투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만 생각하고 많이 그 캐피탈 게인만을 생각하시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소위 채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캐피탈 거인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4%의 예를 들어서 금리를 채권에서 이자를 받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계속 예를 들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 보면 좀 과장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연 3% 이자를 주는 건 0.1%만 준다. 1억을 줬는데 1억을 받으면 줬으면 300만 원 이자 받은 거가 3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런 시대로 온다고 생각하면 배당을 주는 거가 매력이 되게 되죠. 별로 아니더라도 배당은 예를 들어서 주가는 재미없더라도 고배당을 꾸준히 주고 월배당하는 것도 꽤 있잖아요. 종목들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배당이 큰 주식들이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테크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시스코나 이런 것도 항상 그렇게 분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배당 큰 종목들이 이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배당이 상대적으로 큰 것들이 관심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3번은 건설도 올라가겠죠. 건설업체도 모기지가 따로 다운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 건설업체라는 것이 대부분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수요처가 있잖아요. 수요처. 근데 보면 자기 돈 갖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크게 이제 그 돈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최종 이제 기업이면 기업, 공장에 대한 공정, 그리고 SOC에 대한 투자 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약간 이야기가 어려우시면 개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예를 들어 연 10% 하는 거가 금리가 1% 떨어진다고 한번 해보시면 1억당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를 1년에 냈는데 1억당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보면 부동산의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억 정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3~4억 정도 우리나라에서 모기지에서 장기 30년짜리 뭐 아파트 살 때 뭐 이렇게잖아요. 그것도 5% 정도, 4.5 정도 해갖고 4억을 정도 대출 일으키면 그 원리금 합쳐서 20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200이요? 200. 대출 많이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조금. 하여튼 그 비율로 보면 그 정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보면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이번에 동결돼 있지만 금리가 반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뭐 원리금에 따라서 그렇게 뚝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게 뭐 50만 원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대로 보면 내가 은행에 투자했던 사람, 은행에서 예금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월짜리 달러에 3개월 정기 예금을 들면 한 2~3% 됩니까? 지금 제가 2%? 엊그저께 KB은행에서 했었거든요. KB은행 했더니 저한테 하는 거 3.4% 얘기하더라고요. 높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더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3.4인데 그 예를 들어서 3.4 저도 만족해서 3.4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1%로 줄어드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금리 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했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준다? 뭐 100만 원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죠. 그러면 그럼 뭐예요? 그럼 부사장님한테 물어서 저도 그랬죠. 부사장님 저도 배당주 한번 하게 하면 소개해 주세요. 부사장님이 또 쫙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게 똑같이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는 금리가 그만큼 배당이 중요한데 특히 건설업체는 이런 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부채 큰 종목이 차입병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형주 좋아지는 거 말씀드렸고 중소형주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왜 중소형주겠습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이는 게 없겠죠. 아직은 뭐 신설회사인데 돈이 아니 물론 신설회사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뭐 아들이다. 뭐 그 집안이다 그러면 걱정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내가 창업해서 이겼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서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돈을 꿔주는 게 없기 때문에 펀딩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도 할 때 보면 금리가 높을 때보다 금리가 낮을 때면 애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러셀 2000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5번에 있는 필수 소비재가 다시 또 뜬다. 이거는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업종이 이 업종인데. 근데 꼭 관세 및 소비 부진.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 맞아요. 부장님 말씀 맞는데. 그래서 요즘 또 담배에서 또 잘 날아가잖아요.
그건 그렇죠. 월마트도 막 날아가고 있거든요. 뭐 네네. 날아가진 않지만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보면 일단 안정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결국 배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2번이랑 연결되는데 이런 건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있겠다라고 보시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위원님 AT&T가 부채가 높은 거 알고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우리 기능 중에 네. 영업 글로벌 기능 중에 네. 부채 비율까지 보여주는 거 혹시 보시는 거 있습니까, 위원님? 여기 어, 있어요. 자본 대 부채 비율인데 이거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이게 높을 때 1,200억 달러까지 높아졌대요, 부채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문의 기능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은 건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보조 지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조 지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네네. 오른쪽 클릭. 그거 때문에 이것도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직접 영문 들어가 보시잖아요. 생전 보더라 부채 자본 비율이 여기 안 그려집니다. 그러면 맞아요. 짜증냅니다. 그렇죠. 저 그렇게 안 봤는데 박 주임님, 그 부사장님, 이하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누르세요. 여기 요거는 0606에서 기본 화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조 지표가 나옵니다. 보조 지표에서 다양한 것들이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기 어려우면 이제 ABC 가나다도 나오거든요. 부채자로 써보시면 그렇죠. 먼저 나옵니다. 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기능이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게 되면 듀크는 똑같이 이런 부채가 높은 게 좋아지는 건데 일단은 부채가 낮아지는 것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그렇게 부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버핏이 밀수한 거잖아요. 배당도 주고 그런 거 보시면 좋고 첫 번째 부채 의존도 높은 기업들이 이제 문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좀 떨어진다 보게 되면 지금부터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보시면 있죠. 될 것 같고 혹시 위원 이것도 아십니까? 이거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요. 우리 기능 중에 이건 알죠. 이건 알죠. 그러니까 배당을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사는 기업이 배당이 올라간다고 보게 되면 한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대단하네요. 이런 그런 사이트에 보시면 이런 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배당을 성장했던 추 이런 걸 찾을 수 있겠고요. 네네. 이게 사실 요즘은 어렵지 않은 게 AI로 다 찾아주겠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동안 배당 성장률을 보겠고요. 또 하나 이익이 증가했을 때 얼마만큼 현금 흐름이 났을 때 얼마만큼 줬냐 이런 걸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나는 건데 이건 예상치인데 예상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사님 이거를 키움증권이니까 키움증권 애널리스트가 주당 배당금을 찍었을 거야.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팩트셋 거죠. 팩트셋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 믿으면 그분들의 복이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전 미국의 애널리스트들한테 다 이걸 통계를 받아와거든요. 그걸 집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트셋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증권사 하나하나 애널리스트 의견 틀릴 수 있지만 그런 말씀드리면 그런 컨센서스 정도는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미국도 이걸 보고 하는 거죠. 미국도 미국 훨씬 더 많이 보죠.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부장님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 찾아보실 수 있고 하시겠지만 이 키움증권이 좋은 게 키움증권은 바로 여러분들 HTS, MTS는 제가 잘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MTS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있죠. 네네. 보조지표 있었거든요. 그래서 MTS를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말씀 안 드리면 진짜 여러분 모르시는데 키움증권이니까 키움증권을 산 게 뭐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키움증권은 작업만 해갖고 통계를 갖고서 보여주는 작업을 했을 거고 모든 키움증권의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키움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팩트셋에서 갖고 온 자료다. 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얼 트러스트 보시면 되고 이것도 배당이 2.82% 좋은 거니까 리츠입니다. 리츠입니다.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프롤로지스는 이제 우리 이렇게 창고 같은 거. 그죠? 제품적으로 물류 기업. 네. 이것 또한 배당이 좋은 거니까 그럼 솔직히 리츠는 그냥 배당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공공재 성격이잖아요. 리츠는 사실은. 그렇죠. 이제 프로로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창고 이런 거 하고 나서 물류하는 거거든요. 물류 창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물류 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창고로 하는 거가 임대용 창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스토리지 갖고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로지스는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 예를 들어 대표적 아마존 이런 것들, 이베이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 있잖아요. 큰 기업들이 지역마다 갖다 두는 거예요. 물량가 어느 정도 갖다 두고 필요하면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거 프로로지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리츠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분류할 때 보면 물류 회사를 보면 가장 큰 기업이죠. 프로로지스. 배당은 3.15%였습니다. 배당은 또 계속 증가해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 꾸준히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죠. 그렇죠. 그다음 아까 했지만 건설업체인데 건설업체는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좀
거래가 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 미국 분들이 집에 대한 욕구가 좀 계실까 싶은데 저는 있습니까, 괜히? 그게 이제 다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젊으신 분들도 젊으신 분대로 있겠고 나이가 드신 분, 연세 가족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문화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메인으로 잡는 거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보다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죠. 특히 가족이 있고 애를 낳으면 대부분이 그 하우스로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우스가 진정 부동산 투자 그 가치가 있죠. 땅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콘도미니엄 우리 식으로 아파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오랫동안 뭐 연세가 있어서 은퇴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있고 또 하나가 요즘은 홈런에 이런 거 보고 은퇴하신 분들이 요즘 보면 은퇴하신 분 보통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그 1가구 1주택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게 뭐 종부세 뭐 그런 거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있지만 미국은 그런 소나 그런 빌려주는 문화가 많아갖고 뭐 세컨 하우스 기본으로 세컨 하우스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우리는 서울이면 제주도 이런데 속초 이런데 그런 세컨 하우스 그리고 약간 떨어져 공원 쪽에 가서 그런 산에 가서 세컨 하우스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일하는데 주택지는 따로 있고 그런데 세컨 하우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은근히 엄청 많은 거가 에어비앤비 이런 수요. 에어비앤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전문으로 하는 콘도 회사도 있고 전체를 다 그걸로 돌리는. 그러니까 흔히 해서 그 레지덴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레지덴셜인데 그런 걸 빌려주고. 그래서 통으로 그냥 통이 그냥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관리하는 회사 운영 회사가 전부 다 에어비앤비로 돌립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거죠. 그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많이들 요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일부 몇 개 있지만 그게 법이냐 개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060 화면에서 가장 많이 본 화면인데 금리 인하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 보이고요. 수익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스 컴퍼니는 주택 거래 잘 되면 보통 이사할 때 고친다면서 집을요. 이사할 때 고치고 이제 너무 이제 이사 안 가더라도 너무 이제 고장나면 그럴까 봐 고치겠죠 집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물론 다이 문화가 많이 있죠.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 부사님은 예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문이 떨그덕거려 문이 안 맞으면 문자를 한번 고쳤죠. 저가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문자를 어디서 사오셨어요? 맞춰서 어디서 사오셨냐 문을? 거기 맞춥니다. 사온 게 아니고 맞추면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목공소에서. 그럼 제가 고치는 건데.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하나하나 나사 있고 뭐 다 있죠. 그럼 뭐라 그러죠? 이음새 말씀하시는 이음새 경치 뭐 이런 경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보내줘요 거기서? 그렇죠. 0.2mm만 틀어도 문 안 닫혀요. 그렇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작업인데 습하면 또 제가 했죠. 근데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어렵지만 미국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집에 싱크대가 막혔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 불러야죠. 불러야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막혔어. 뭐가 안 나오고 화장실에 뭐 셀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러야죠. 할 수 없죠. 에어컨이 갑자기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불러야죠. 에어컨이 오래됐어. 어떻게 해요? 불러야죠. 보통. 불러야죠. 근데 미국은 부르는데 요즘 보면 이제 핸디맨이라고 그러거든요. 핸디맨이 손에 핸디맨인데 제가 그래서 안 믿겨서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저희 카페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런 걸 실생활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 300불입니다 요즘. 300불요? 300불. 오는 것만. 와갖고 잠깐 하고 가죠. 출장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장비 300불이고 이제 재료비는 건 별도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다 어디 가서 사느냐? 로스나 홈디포 가서 사는 거예요. 개인들도 가죠. 그런데 문제는 목공 하려고 해도 그 톱이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는 거. 빼빠지 우리나라 예전 말로 해야 되는데 기계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 친절하게 기계를 다 빌려줍니다. 기계를 다 빌려줍니다. 다행이네요. 사진 하면서 다행이네요. 잔디깎이 뭐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 조금만 하면 하겠지만 넓으면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람 부르면 다 하죠. 네네. 다 사람 모아서 깎아주는 사람 있습니다. 연에 무슨 뭐 몇천 달러 계약 맺고 하고 정원도 해주고 뭐 잡초 다 있어요. 다 돈이죠. 다 돈이죠. 눈이 오는 동네 눈을 자기 앞은 치워야 되거든요. 네네. 다 자기가 하면 되죠. 다 치워주는 계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간 계약합니다. 눈 계약 치우는데도 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다 사람이 하죠 결국은.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불이면 300불. 사람 300불. 왔다 갔다 하면 300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본 차지는 있겠죠. 300불에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안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시간 나오면 차지하겠죠. 근데 300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약간 그 머리가 많이 들어가서 막힐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 하수구에 빠지는데 300불. 기본은 왔다 갔다 하면 300불. 원화베이스 42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거가 로스 컴퍼니인데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집을 사거나 팔 때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다 수요가 크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 이제 고장 나고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문짝 제가 봤을 때 문짝 하는 거 정도는 그냥 사람 안 부르고 다 할 것 같아요. 문짝은 문짝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많이 있고 네. 많이 있고 에어컨 뭐 띄고 하는 거 다 개인이 많이 할 거요. 네. 보시고 다음은 장우석의 최애 종목 코카콜라를 봅니다. 네. 이거는 저의 최애 종목인데 배달 꾸준히 중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안 드시겠지만 저는 뭐 거의 안 먹죠. 요즘에 탄산 거의 안 드시던데 위원님? 저는 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 애들도 집에 아, 그래요? 탄산이란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야 진짜 배당이 너무 오르셔갖고 네. 올해 한번 하반기에 좀 바람이 불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배당주에 대한. JP모건 체이스도 역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수혜 본다는데 원래 잘 나갔던 기업이고 금융주가 혹시 예대마진 떨어지는데 수익이 나쁜다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럴 수 있죠. 예대 마진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데 결국 반대로 생각하시면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처가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예, 돈을 더 그렇죠, 많이 그렇죠, 빌릴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집을 안 사던 사람은 집을 살 수 있죠. 그렇죠. 사업을 해서 그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로 이제 투자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채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금리가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또 변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투자은행 왜 투자은행이 했습니까? 어려운 데들, 새로 시합하는 데들 기업에 투자하고 상장하면서 돈을 벌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활발해지죠. 또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사람들이 내 사업 팔고 사고가 늘어나잖아요. M&A에서 돈 벌죠. 다 돈을 버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보시고 아직도 금융주를 빼놓고 하진 않겠죠? 금융주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있어야 JP모건은 이제 사상체육과 말이죠. 추이를 가고 있고 요즘도 사상체육과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시티나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도 아마 52체육과 수준 갈 거예요. 거의 그 정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고 다음 종목이 로쿠라고 하는 조그만 기업인데 진짜 조그만 기업에 바람이 불면 좋은데 주가 보시면 주가 지금 하락이 너무 심했거든요. 기대하면 할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은 차익 비용 감소로 일단 이익이 증가하겠죠. 매출 좋아지겠죠. 네. 요건데 요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로쿠는 제가 한 번도 별로 스타일을 안 해본 적 별로 없는데 로쿠는 한번 생각하는 게 항상 캐시우드가 생각나죠. 그렇죠. 캐시우드가 항상 사랑받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돈을 잘 못 벌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버는 것들이 소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성장성 있는 중소형기술주.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중소형주 대표적으로 오늘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탐리가 얘기하는 거가 금리 인하 시 최대 수혜는 결국은 중소형이다. 러셀 2천을 해야 된다. 이런 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다시피 소형주의 차입비용 감소한다.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그것도 있어요. 팩트로 말씀드리면 큰 애플보다 중소형주는 변동금리를 많이 태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태웁니다. 변동금리. 그래서 진짜. 그래서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거가 중소형주.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는 것들이. 아까 한번 하면 다시 보면 근데 이 로코 빠질 때 EPS가 빠지는 바람에 거의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실적이 감소해서 빠진 거네 주가가. 네, 그렇죠. 이거면 일단은 실적이 약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고 또 약간의 차익비용이 감소하면 그때 한번 볼만하겠네요. 좀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로블록스. 요즘에 로블록스 장난 아니에요, 형님. 이거 뭐 다 하던데? 로블록스는 10대들 거의 다 하는 게임이고 심지어 저 어디 시골에 있는 다 합니다, 이걸. 그 로블록스는 이제 저나 부사장님이나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기는 약간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용자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인이 있어요. 지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상하 그 소비 문화 이런 거 많이 좀 참고하고 있고 이번에 며칠이죠? 부사장님 봐주세요. 11월 28일. 뭔지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날짜요? 네.
모르죠. 11월 18일. 뭘 물어보는데 11월 18일 합니까? 오늘 날짜. 아니 블랙 프라이데이 며칠인지 봐주세요. 네. 11월 18일 맞아요? 뭐 찾아보세요. 11월에 그 네 번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번에도 저희가 하면 또 저희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 드릴 텐데 블랙 프라이데이 그 시즌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그 다음 날에서 월요일날 그 먼데이까지 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제일 많이 팔린 품목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가 많이 팔릴 거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10월 달도 있고 다 안에 있는데 항상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가 로블록스가 들어갑니다. 특히 10대들한테 물어볼 때 보면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거 로블록스 머니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항상 1위부터 5위까지 나오는데 로블록스 항상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작년에 올해도 나올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대들한테 특히 로우틴 예? 이런 친구들한테는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게 로블록스. 로블록스 머니만 주면 그래서 슈퍼나 이런데 슈퍼마트 이런데 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보면 애플이다, 우리나라 구글이다 이런 거 구글 그 카드 팔잖아요. 네. 그리고 뭐죠? 그 상품권으로 상품권? 팔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에도 상품권 뭐 많이 주고 받잖아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훨씬 많이 다양한데 거기 보면 항상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스트코 못 본 것 같은데 다 있어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근데 10대들한테 갑자기 로틴한테 야 스타벅스 준다? 이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로블록스를 줘야지.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극장 우리들 보면 예를 들어서 CJV 무슨 3만 원권 이거 안 통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파는거든요. 네네. 그 슈퍼마트에 다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냥 꽉 있으면 워낙 종류가 많은데 로블록스가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보시면 저희 지인이 로우팀보다는 우리나라 보면 중학교 3학년 고 1, 2, 3 이런 친구를 잘 알아요. 저희 지인이 많이 알아요. 그 또래를 많이 아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로블록스 하는 사람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 누가 해요 로블록스를 애같이 로우팀이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에요. 이런 거예요. 로블록스란 문화가 에이 애들이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깔려 있다는 거야. 깔려 점심시간 쉴 때마다 하고 있고 핸드폰에서 뭐 로블록스 게임 한다는 거야. 그게 로블록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저는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소비자가 아닌데 로블록스가 이 가상화폐 로벅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로블록스에 갖고 그 얘네 부킹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한 수요 있다는 거죠. 확실히 3번처럼 몰입이 되겠네. 몰입 시간이 높아지겠네. 그죠? 그냥 그거 하느라고 그죠? 아니 왜냐면 그러잖아요. 애들은요 밥도 안 먹고 하잖아요. 뭐 하면요. 그거 느끼셨죠 많이. 그렇죠. 공부도 안 하고 불러도 안 오고. 뭐 하냐고 그러면 그렇죠. 게임하고. 까지 가능해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로블록스 저기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못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끝나겠죠? 라고 보면. 하여튼 말씀드렸잖아요. 고1, 고2, 고3도 누가요 그거 애들이나 하죠 그러는데 보면 핸드폰 노트북 다 깔려 있고 심심할 때 그거로 게임하고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이제 주요 IB별 선호하는 이제 ETF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는데. 요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골드만사이스, IB별 선호 ETF 골드만사이스에서 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김주권 준법 감시위원이 계시고요. 그게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ETF 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를 말씀 부탁드려요. 네네. 왜냐면 이게 그거 약간 거시기한 게 있어요 지금 맞죠? 네네네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그래서 저희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누나 다 쉽게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누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이제 주제는 맞습니다. 맞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S&P 500 동일 비중의 주식에 투자하자. S&P 500에 투자하는 거는 대부분이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우리나라 상장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키움에서도 있고, 뭐 삼성, 뭐 미래 있는 다 모든 것들은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S&P 500. 근데 S&P 500도 동일 비중. 동일 비중은 뭐냐면 500개 주식을 n분의 1로 한 거야. 네네. 그렇죠. n분의 1의 그 비중. 그렇지만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밸런스 기간마다 약간 그들한테 약간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건 대표 예를 보여드린 건데 인텔이 이런 건 다 0.26 다 똑같은데 주가가 올라서 있는 건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똑같아집니다. 그걸 리밸런싱 기간에 맞아들이면.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다고 해서 제일 많이 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동일 비중.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전체적 이렇게 의미 자체는 시장 다 괜찮아질 수 있고 S&P의 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적은 것들이 더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 물론 작다고 하더라도 100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작다고 하더라도 100억 달러면 뭐죠 한국 돈으로?
12조 원. 제가 안 봤는데 우리나라 시가총 12조 원이면 시가총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12조 원도 아닌데 14조. 14조 3천억 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120억 달러였을 겁니다. 그 S&P 500에 500개 기업, 500 기업이 한때 100억 달러 넘었던 경우입니다. 120억 달러 넘는 때인데 엄청난 거죠. 어찌 됐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건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다른 것도 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거 그렇죠. 같이 한다는 거. 그렇죠. 보시고 아까 봤던 러셀 2000 대표하는 ETF는 아실 것 같고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이게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이 변동성 너무 출렁이 심하잖아요, 이거 할 때. 이건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고 러셀 2000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셀 2000에서도 같이 러셀 2000 성장 이런 것도 있고 러셀 2000 다 통합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마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 상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겠고 러셀 2000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셀 2000은 러셀 주식 러셀 산정위원회에서 만든 거로 시가총액 1등부터 2,000등이다 그러면 OX 하면요 그냥 대부분이 5를 씁니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대학교에서 그만둔 지 벌써 6, 7년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OX 문제만 냈어요. 항상. OX. 왜냐하면 OX는 정확히 알아야지 쓰고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상한 문제를 절대 안 냅니다. 수업할 때도 한번 수업도 몇 번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강의 내셨는데 러셀 2000은 뭐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야구 하더라도 또 틀리는 게 절반은 틀립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지금 시험이란 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러셀 지수 S&P 500의 S&P 1등부터 500등이라면 일단 존재하는 게 러셀 3000이라는 게 있어요. 러셀 3000은 러셀 지수 산정위원회에서 만든 거고 얼추 1등부터 3000등이에요. 네, 그렇죠. 1등부터 3000등. 그래서 러셀 1000은 뭐냐면 1등부터 1000등입니다. 그럼 러셀 2000은 뭐냐? 1001등부터 3000등. 그렇죠. 그게 이게 미국식 계산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헷갈리는 거죠. 네, 색깔이 겁니다. 참고적으로 왜 S&P 500은 S&P 500이잖아요. 네네. 1등부터 500등인데 그럼 그 다음에 400등, 500등 또 900등짜리가 있어요. 중형주. 그게 S&P 400이 있습니다. S&P 400. 1등부터 400등이 아니라 500, 1등부터 900등이고요. 네. S&P 600이 있습니다. 또 600 있죠. 600 있습니다. 그건 900등부터 1500등. 근데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S&P 50도 있습니다. 1등부터 50등. 네, 다 있어요. 찾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을 설명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S&P 500을 대형주라고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대형주를 러셀 1000이라고 안 하고 원리가 일반적으로 원리가 중소형주를 지수를 러셀 2000을 치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인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그래서 블룸 에너지가 상당히 핫한 거고 아이온큐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크레도도 아시고 리게티도 아이온큐에서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이잖아요. 크레이토스는 저거 아닙니까? 그 무인 드론이 되겠고요. 나머지 뭐 DAV도 마찬가지 그런 쪽이 되겠는데 여튼 퀀텀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러셀 2000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그래서 러셀 2000은 대표적인 것이 한 두세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ETF가. S&P 500, 600, 700 하면 깜깜한데 400 갔다 600 가요. 또 이상한. 이거 진짜 특이합니다. 진짜 그거는 시험 문제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500등부터 900등이게. 그래서 901등부터 1500등.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중소형주 같이 갖자 하는 건데 중소형주 같이 갖다 했더니 또 막 이런 양자도 막 있다 보니까 양자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조금 이렇게 4번 종목 같은 위원님의 4번 종목이지만 러셀 2000은 4번 종목이 워낙 많고 러셀 2000은 적자 회사 비중이 다른 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내려가 갈수록 적자 회사들이 많은데 계속 말씀 적자 회사라고 주가 안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대적 흐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아시려면 시장 글로벌 경기, 미국 경기, 금리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4개란 주식 투자의 4개, 네. 4개가 숫자 4에 계절할 때 개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주식 투자 4개론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경기 순환에 따른 주식 투자 그런 것들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교과서도 있고. 그래서 러셀 2000의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뭐냐면 네네. 대형주는 빠지면 10% 빠지는데 이건 30% 빠지죠, 위원님. 이건 출렁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투자하는 조언인데 대부분 다 사놓고 대형주처럼 움직이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출렁이 심한 걸 미리 아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못 버티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달 전인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체육 갔는데 그것도 이번에 2년 반 만인가. 그렇죠, 갔죠. 그다음에 또 훅 내려가는 바람에 많이 곤란했는데 그런 특정이 있다는 걸 이미 아시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여튼 어찌 됐건 사상체육 갔는데 5번인가 6번째 갔습니다. 그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너레이티브 AI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인공지능 관련주니까 그렇죠. 이런 뭐, 것들은 예, 이제 보실 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어찌됐건 성장에 대한 거 예.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수요가 되는 부분이 왔고 거기다가 AI라는 것들이 상당히 핫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분들은 AI와 테크놀로지,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걸 통틀어서 생성형 AI, 뭐 어쨌든 AI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미국에는 한 수십 개 있을 겁니다. 수십 개, 100개까지 있을 겁니다. 그 ETF 종류가 많이 있고. 이건 대표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것 뿐이니까 뭐 각자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ETF 명을 못 보여드립니다. 이거 뭐 규정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좀 널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시면 대충 딱 네. 떠오르는 ETF가 있겠죠. 그리고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국내에 상장돼 있는 왜냐하면 국내에는 그 퇴직연금, 그렇죠. 개인연금, ISA 국내 계좌를 통해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미국 관련 ETF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다 10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그 물론 키움 자산운용도 있고 키움 자산운용도 요즘 보면 저 지하철 이거 입구에 보면 딱 있어요. 그 광고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웬만한 자산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기 딱 이게 나옵니다. 주식 보유 주식이랑 비중 나오고 약간씩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어떤 원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말씀드리면 나는 엔비디아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적은 것들 중에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위원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셔야죠. 좀 쉬운 질문인데 네, 쉬운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미국 쪽에 있는 기업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 소프트뱅크 같은 거 기업들 포함된 거, 국내에도 포함해서 좀 넓게 가면 좋습니까? 아니면 미국 딱 가면 좋을까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 이걸 보면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충분히 미국 기업다는 굳이 다 하실 필요 없겠지만 없겠죠. 예. 보통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을 갖고 간다는 데서 좋죠. 그게 훨씬 왜냐하면 낫겠죠. 이들이 미국 기업, 미국 자산운용사 하는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예. 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보게 되면 최근에 네. 미국 비중을 좀 줄이라는 권고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볼 때 이런 걸 많이 글로벌 확산시키면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미국 자산을 줄여서 해외 주식을 늘리자는 얘기를 예, 많이 예, 들으셨을 예, 것 많이 같은데 들었죠, 예. 그것도 제가 10년 전에 듣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10년 전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예,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일을 같이 한 지도 10년이거든요. 네. 11월이면 저희가 만난 지 10년입니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행사를. 10년. 많이 늙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근데 그 당시부터 저희가 꾸준히 했던 것은 워낙 한국 주식에 많이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좀 해보셔야 할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서 활동 계좌라서 5만 개, 10만 개도 안 됐습니다. 키움도 막 10,000개 뭐 그렇게 됐어요. 키움 활동 계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한 300, 400, 500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미국은요 미국만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갈수록 더 늘어난 거야. 오. 이게 그게 묘미입니다. 묘미. 오. 미국은 미국만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대별로 있잖아요. MZ 세대랑 밀레니얼 세대 있죠. 네. 이제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밀레니얼 세대인가? 그 윗세대가 있는데 MZ 세대 바로 윗세대. 그 X요? X세대. X. X랑 밀레니얼 세대 맞아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위에 지금 소위 그 은퇴하는 사람들을 있는 베이비 부모, 네. 베이비 부모보다 외국에 가본 경험이 더 적습니다 지금. 오. 이게 아주 묘입니다. 미국은 예전에 보면 여러분 영화나 미드 이렇게 보시면 나 평생 펜실바니아 주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고 특히 국경을 넓혀서 난 외국 안 가본 사람이 비중이 예전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보다 지금 젊은 세대도 더 많아요. 그게 미국의 소위 미국 위주, 미국 우선주의의 그런 그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우월주의. 그러면서 뭐하러 외국 가? 이런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게 묘미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투자자들도 보면은요 해외 분산 투자가 제일 안 되는 게 젊은 세대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그 자산 운용사나 그런 사람들이 해외 주식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네. 분산 투자 하라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분산 투자 하라는.
무조건 미국 팔고 가라는 게 아니라 야, 해외 주도 하셔야 돼요. 분산 투자 그런 관점이고 그런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어디 가도 못 듣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당연히 많이 올라오면 그런 경고가 나오는 거죠. 10년짜리는 10년째. 왜 10년짜리냐면 제가 10년 전부터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퀄리티 ETF 위원님이 얘기했던 모멘텀 ETF 반대말. 네. 퀄리티 주식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이나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과 퀄리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주식 하실 때 보면 네. 정책 모멘텀, 무슨 관세 모멘텀, 무슨 조선 모멘텀, 뭐 이런 나가 모멘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거의 그런 개념이 없어요. 미국에서 모멘텀 있다 없다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근데 한번 올라가는 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50일, 100일, 200일 해갖고 이동평균선을 주로 보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사이 하는지 여기에는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거 많이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올라갔다 떨어진 거. 뭐 퀀텀도 있을 것이고요. 네. 팔란티어도 많이 붙어 있었을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 알게 모르게 로빈훗 같은 거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이 많이 붙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퀄리티. 네. 모멘텀이요. 모멘텀이에요. 반대로 퀄리티는 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양 여기에는 본질의 가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ROE를 가장 중요합니다. ROE 보고 부채 비율 적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회전율이 높은 것들.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가 퀄리티인데 퀄리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JP 몬체이스에서 하는 거죠. 좀 그러면 성과는 좀 떨어지겠네 퀄리티가요, 그죠? 성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그 시장이 또 안정되고 그럴 때 보면 성장주가 좀 숨이 죽을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다 같이 좋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거. 물론 정도의 차이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대표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애플 갖고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비자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자가 퀄리티는 좋은데 주가는 지금 한 3개월째 메롱이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퀄리티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자 마스터까지.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다음 배당인데 배당도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손이 안 간다는 분이 많아요. 배당은. 그렇죠. 사기에는 좀 그렇다. 근데 종목도 EV 같은 거 관심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특히 배당주는 이제 부사님 워낙 전문이시지만 배당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퀀텀이나 아니면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걸 막 선호하신 분들한테 에브미나 암젠이나 펩시나 머크나 코카콜라, 쉐브론, 알트리아, 홈디포 하라 그러면 안 산단 말이죠. 네네. 갑자기 하면 이런 거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술 마시고 느끼하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밥을 선식만 먹어. 뭐 그런 거죠. 갑자기. 초록색 선식 이런 거 물에 이러면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한테는 ETF라는 게 맞다라고 있어요. ETF로 하나하나 종목을 절대 못 삽니다. 안 맞아요. 갑자기. 안 맞고. 네, 갑자기 안 맞아요. 안 맞는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에 종목 선택이 쉽지 않으니까 뭐 배당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퀄리티가 됐건 그런 거 아니면 밸류가 됐건 그런 걸 좀 가다 두면 좀 몸에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면서 종합 비타민이야 그러면서 일단은 배당을 포함시키면 성과는 떨어지만 뭔가 출렁이 심할 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어렵거든요. 베타를 얘기하거든요. 베타.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지수만큼 움직이는 게 1이거든요. 일이죠. 근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만 할 겁니다. 지수보다 훨씬 출렁거리는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ETF는 1이 안 나올 겁니다. 1이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0.8 정도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0.8 정도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다. 0.5 이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0.8 정도 되는 거가 상당히 이런 베타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체스의 마지막 선호 ETF는요. 인프라. 인프라는 뭐 어디 다 끼는 것 같아요. 어디 다 껴요. 지금 뭐 여행 아니고. 이것도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리쇼링이 또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인프라 관련 기업도 AI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포함됐는데 내가 이게 인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하는데 갑자기 그 고속도로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 일산에서 일산에서 무슨 전라도 광주에 고속도로가 생긴다 하니까 부사장님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부사장님 돈 내라 하면 내겠습니까? 안 내잖아요. 안 내잖아요. 내가 나중에 통행료를 낼지언정 내가 고속도로에 내가 돈을 왜 내?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 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하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나라에서 돈이 많으면 나라에서 돈을 쑥 주면 주겠죠. 브루나이 같이 왕이 돈 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떻게 빌리잖아요. 한국에서 빌리면 물을 빌려갖고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 당연히 금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 금리가 그 들어가는 금리가 인프라 같은 거가 확산되는 것은 금리가 낮을 때 되는 거죠. 왜냐면 돈이 부족하면 국내에서 안 되면 네. 해외에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1년에 뭐 1억 달러를 이자 낼 거를 5천만 달러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는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 주식은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보는 게 맞죠. 분명 맞죠.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하나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다음은 뱅크 아메리카에 있는 ETF인데 약간 공격적인 ETF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테크인데 테크 업종은 금리가 내려오면 멀티플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네. 원래도 안 좋은 거잖아요. 테크 업종 기술주.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여기에는 기술주 S&P 500의 기술주 섹터에는 돈을 잘 버는 엄청나게 큰 회사만 있는 게 자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잘해봤자 100억 달러 이상이지만 그렇죠. 자잘한 것들인데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의 기술 성장주 이런 게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자산주나 이런 것보다는 돈이 적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팔란티어가 지금이야 돈을 벌지만 3년 전에 돈을 어디서 벌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P 500의 기술주도 여러 개의 회사가 있어요. 자산운용 회사가 있을 거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겠고요. 여기 기술주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딱 심볼을 안 보여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그런 기술주나 기술주에 변형된 ETF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본인들에 맞는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기술주 지수 위주로 돼 있는 거니까 지수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팔란티어, 오라클, AMD, 시스코, IBM, 세일즈포스 되겠죠. 네. 두 번째가 좀 걸리는데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좀 되게 요즘 못 갔고 네. 재미가 없는 유일한 업종 아닙니까? 아, 이번에 3분기에도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3분기에도 실적 예상치 대비 조금 눈높이 낮아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네,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사 차원이니까 가시면 가짜는 거. 이럴 때일수록 개별 기업보다는 ETF보다 맞는 게 이 업종 같아요. 그렇죠. 하나 딱 고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어떻게 재미없었는데 그런 것들 만약 급등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죠. 에브이나 에봇 같은 경우는 부사장님 정도는 아시죠? 저도 잘 헷갈립니다. 이게 타이런이 여기 위에 붙은 건지 아래에 붙은 건지 잘 모르거든요. 머크, 서머 피처 사이언티픽.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도 인투이티브밖에 없죠. 그렇죠. 길리아드 사이언스 아무튼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보면 헬스케어 쪽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 개가 있습니다. 최소한 대형 자산운용상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런 쪽에 보시면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맞죠. 근데 위원님은 메디컬 디바이스 쪽을 좋아하시죠? 그럼 좋아하죠. 지금은 좋고. 지금도 좋죠. 그건 별로 흐름 안 타고 좋은데 딱 제약주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저 트럼프 때문에, 약간이나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전통 제약사는 또 잘 나가는 것도 있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려워요. 특히 이거는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쪽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쪽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뭐 계속 사상적으로 주의가죠. 그렇죠. 메디컬 디바이스. 그런 것들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게 좋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ETF를 봅니다. 사이버 보안주. 야, 사이버 보안주가 못 간다 했지만 또 다 잘 가면 잘 가요. 무슨 소리 하세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다시 사상치호가 시장 주도주가 되겠고요. 팔로알토 사상치호가 막 가는 분위, 우지비치호가 막 가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이버 보안주가 포트넷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한두 주식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돈을 잘 못 벌거나 이런 것들이 PR이 높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자 비용 감소하고 당연히 좋아지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속해 있는 것이 특히 사이버 보안은 진짜 많습니다. ETF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브로드컴, 시스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크로만 이런 것들이 사이버 보안인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방위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데, 포트넷, 클라우드 플레이어, 지스케일러,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 대부분 이제 특징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소프트웨어가 약간 그 2~3개월 동안 쉬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지금 다시 사상적 막 가고 있거든요. 그 선봉에는 팔란티어 있으면서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좀 균형감을 갖고 말이죠. 그렇죠. 균형감을 갖고 좀 장기 투자. 너무 단기적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만약에 사이버 보안 ETF 여러 개 있으면
우리 개인이 굳이 비용을 뭐 싼 걸 고른다기보다는 거래가 좀 되는 거 고르는 게 제일 좋겠죠. 좋은 얘기 하셨는데 ETF 하실 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초보 투자가분들이 그 운영 보수 수수료를 얘기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아니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되게 그 운영 보수 수수료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어요. 어떤 예.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요즘 별로 안 하지만 펀드 시절 네네. 은행에서도 아직도 펀드 팔고 있거든요. 펀드는요 선침해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업프런트 그래갖고 하면 무조건 1% 뛰고 팔 때 또 2% 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비용을 그냥 1억 하면 그냥 100만 원 뛰고 시작하거나 뭐 100만 원까지 아니겠지만 100만 원 뛰기도 하죠. 1억이면 100만 원이니까 1% 100만 원 뛰고 팔 때도 무조건 1% 뛰고. 그래서 무조건 오늘 샀는데 내일만 팔아도 뺍니다.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은행에서 금에서 사잖아요. 오늘 할 때 수수료 내고 팔 때 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내는 게 비싸요. 네, 펀드 같은 경우에. 근데 ETF는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어요. 내 사는 거는 수수료 내긴 내죠. 거래 비용 증권사에 돈을 내잖아요. 0.01이건 얼마 내잖아요. 킴주가 얼마 내잖아요. 그게 내는 게 답니다. 그러면 운영보수수라는 건 뭐냐? AUM이라는 게 있어요. AUM. 전체 운영 자산이 있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고 모아서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 0.1이면 0.1을 360으로 나눠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시는 가격에는 이 주가에는 이미 다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또 빼는 게 아니고. 예. 또 빼면 사기죠. 예. 또 빼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주식을 그 ETF를 사거나 팔 때 운용보수 수수료를 보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게 있으면 너무 새로 생겼냐, 거래가 워낙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그래서 신규 상장 ETF도 간혹 소개해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래가 잘 안 되는 건 보유 종목 위주로 보시라. 그리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 거래량이 일단 10만 주 이상 되는 거.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기 보기에는 이게 보면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미국의 신규 상장한 주식은 40% 정도가 7년 안에 상장 폐지되듯이 그렇죠. ETF 상장 폐지됩니다. 이 상장 폐지된다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산 가치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약간 짜증날 수 있잖아요.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AUM이 1억 달러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5천만 달러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1억 달러 이상. 그 정도만 보셔야 되겠고요. 운영보수 수수료는 저는 솔직히 운영보수 비싸서 안 할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하시던지 그러면. 본인 절대 못하면. 못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10월 미국 주식 세미나 내용은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 이제 11월에 이제 또 다음 네. 거래해야 되는데 네네. 10월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이미 정했는데요. 네네. 11월은 아마 우리 위원님의 네. 활약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뭐죠? AI 버블론에 대한 말씀을 네. 나눌 때가 됐어요, 위원님. 네, 됐죠. 준비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차피 저게 이제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눈높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할 거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월간 미주미도 있는데 월간 미주미는 11월은 대충 또 정해놨어요. 진짜 정해놨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대비해서 10대들, 네네. 10대들 이하, 예. 10대들 타겟. 그런 데서 10년 동안 모아갈 주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11월 미국 주식 세미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